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껌 한 통조차 사기 힘든 지독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원짜리 지폐 하나로 수조 원대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소를 그저 싸구려 물건을 파는 잡화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이면에는 전 세계 어떤 대기업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잔혹할 정도로 정교한 경제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이윤이 고작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인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다이소는 전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세웠고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영상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남자가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빚더미에 앉은 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유통제국을 건설하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나 우버, 코카콜라가 세상을 바꾼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박정부 회장의 삶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은 무참히 실패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빚뿐이었습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을 돌며 물건을 납품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의 유통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백엔샵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물건이 단돈 100엔에 팔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건을 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박정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의 물건을 팔면서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그는 이 극단적인 저가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력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97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13평짜리 작은 매장을 엽니다. 이름하여 아스코입은 플라자, 전 품목 1,000원 균일가 매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000원짜리 물건이라면 금방 망가질 쓰레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부 회장은 이 편견을 깨부수지 못하면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지만 품질은 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 이 원칙을 경제학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1,000원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면 원가는 최소한 500원에서 700원 사이여야 합니다. 이 작은 마진율 안에서 포장비와 물류비, 그리고 인건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통의 가장 기본 공식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중간 유통 단계를 모조리 없애고 전 세계의 공장들과 직접 거래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존 디 록펠러가 중간 단계를 박살내며 석유 제국을 건설했듯 그는 유통의 중간 마진을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는 캐리어 가방 하나를 끌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의 외진 공장들까지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공장도 처음 보는 작은 한국 회사에게 파격적인 단가로 물건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정부 회장은 매우 대담한 경제학적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네 공장이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백만 개의 물건을 한 번에 발주하겠다. 그리고 대금은 어음이 아니라 100%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공장 입장에서는 기계가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1년 내내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장해주고 심지어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준다는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다이소는 이 엄청난 규모의 발주를 통해 상품의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공장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켜 원가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의 교과서적인 활용입니다. 다이소는 이 원리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매입 원가 제로화라는 잔혹한 공급망 관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 팔고 나중에 돈을 줍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공급업체에게 현금을 즉시 꽂아주는 대신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쥐어 흔든 것입니다. 공급자들은 다이소의 현금 결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다이소는 시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2001년 일본의 대형 100엔샵 기업인 다이소 산업이 박정부 회장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회사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다이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투자는 다이소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일본 다이소가 전 세계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한국 다이소의 물량까지 합쳐서 구매력을 더욱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본 기업의 지분 투자는 훗날 다이소에게 씻을 수 없는 최악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다이소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매장 안에는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기막힌 덫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전지 하나를 사러 다이소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전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예쁜 머그컵이 보입니다. 가격을 봅니다. 단돈 1,000원입니다. 머리가 계산을 멈춥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표는 소비자의 가격 저항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를 행동 경제학에서는 앵커링 효과, 즉 가격 정박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점에서는 물건을 집을 때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 가격이 합당한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모든 물건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고객의 뇌는 굳이 합리적인 계산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속는 셈 치고 사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물건을 던져 넣게 됩니다. 다이소의 매장 구조는 스웨덴의 가구 제국 이케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케아가 그루엔 효과를 이용해 고객이 매장 전체를 미로처럼 돌게 만들듯 다이소 역시 상품을 빼곡하게 배치하여 이른바 보물찾기 경험을 유도합니다. 고객들은 목적 없이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전혀 살 계획이 없었던 화장품, 학용품, 과자 등을 쓸어 담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3만 원을 쓰고 나가는 곳, 그것이 다이소의 소름 돋는 심리 경제학입니다. 게다가 다이소는 패스트 패션의 전략을 유통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다이소 매장에는 매달 수백 개의 완전히 새로운 신상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달 전에 본 물건이 다음 달에는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이 귀여운 한정판을 사야 한다는 희소성 마케팅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이소를 단순한 잡화점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소비하는 놀이공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 다이소의 가장 무서운 행보는 바로 뷰티 시장 진출입니다. 과거에는 싸구려라는 인식 때문에 피부에 닿는 화장품은 다이소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한국의 인류 화장품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완전히 똑같은 성분의 화장품을 3,000원이라는 파괴적인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거대 뷰티 편집샵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소는 이제 싼 물건을 넘어서 가성비 브랜드의 절대 강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다이소의 비행에도 치명적인 태풍이 몰아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이소의 심장인 1,0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다이소의 이익률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통 전문가들이 다이소도 결국 1,000원 정책을 포기하고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박정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표는 다이소의 영혼이다. 이 가격을 올리는 순간 다이소는 죽는다. 그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마진을 더욱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품의 크기를 미세하게 줄이거나 포장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원가를 10원, 100원 단위로 깎아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건 극한의 원가 절감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9년 한국을 강타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제펜 사태였습니다. 과거 박정부 회장에게 투자했던 일본 다이소 산업의 지분 때문에 대중들은 한국 다이소를 일본 기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다이소 불매를 촉구하는 글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이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다이소는 철저히 한국에서 설립된 한국 기업이었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한국의 물류센터와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다이소가 들어가고 지분 일부가 일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매국 기업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의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소는 필사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매장 입구에 다이소는 토종 한국 기업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일본 다이소의 경영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한국 기업임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태는 다이소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대중들에게 다이소의 진짜 정체성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이소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결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일본 다이소 산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전량을 약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전량 매입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다이소는 일본 자본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명실상부한 100% 한국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다이소가 불필요한 리스크를 돈으로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자금력을 갖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이소의 진짜 무서운 비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심장, 그것은 바로 물류입니다. 다이소는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용인, 안성, 부산 등 전국 핵심 거점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초대형 첨단 물류 허브를 건설했습니다. 이 물류센터들은 아마존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비견될 정도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대의 트럭이 수백만 개의 상품을 쏟아내고 자동화된 로봇과 컨베이어 시스템이 바코드 하나만으로 전국 1,500개의 매장에 들어갈 물건들을 오차없이 분류합니다. 이 미친 물류 효율성이야말로 다이소가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절대적인 저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제학에서 유통기업의 승패는 재고 관리와 배송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소는 매장에서 특정 상품이 팔리면 그 데이터가 물류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다음날 바로 해당 상품이 해당 매장에 보충되는 마법 같은 공급망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팔리는 물건만 빠르게 채워 넣어 악성 재고를 없애고 창고 보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1%의 마진으로도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궁극의 연금술입니다. 그러나 다이소의 이 거대한 성공 이면에는 씁쓸한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입니다. 과거 동네마다 있던 문구점, 철물점 그릇 가게들이 다이소의 파괴적인 저가 공세에 밀려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다이소 하나가 동네에 들어서면 주변 상권의 블랙홀처럼 모든 소비자를 빨아들였습니다. 성공한 대기업의 필연적인 숙명일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이소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도 이 거대한 공룡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를 다이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다이소는 법적인 규제 대상에서 묘하게 비껴나 있었지만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문구류 판매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다이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황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다이소에 더욱 열광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현대인들에게 단돈 10,000원으로 10개의 물건을 사며 쇼핑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다이소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렴한 사치품으로 만족감을 얻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관통한 것입니다. 틱톡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다이소 꿀템 영상들이 매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경영진은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디즈니 마블 같은 글로벌 지적 재산권 브랜드와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고 다이소에서만 살 수 있는 고퀄리티 캐릭터 상품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다이소는 싼 맛에 가는 곳에서 힙한 아이템을 구하러 가는 곳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경제학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다이소의 성공은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장 단순한 원리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도 누구나 다이소처럼 이익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다이소는 원가 물류 소비자 심리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를 오차없이 맞물리게 하여 저가 유통의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다이소의 시선은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로 진출을 시도하며 가성비 유통의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현지 유통망의 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 시장에서 가장 독하게 단련된 이들의 공급망 관리 능력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다이소 앞에 나타난 가장 새롭고 끔찍한 괴물은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 공룡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중국의 자본력과 초저가 배송망을 무기로 다이소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소비자의 집 앞까지 꽂아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초저가 생태계의 제왕 다이소와 온라인 초저가 제국의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정한 유통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이소는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맞설까요? 그 해답은 다이소가 가진 본질적인 오프라인 경험의 강점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배송을 기다려야 하고 화면으로 본 것과 실제 물건이 달라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집 앞을 걸어나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고 당장 내 손에 물건을 쥐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다이소든 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다이소로 채운 초대형 메가스토어들을 도심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죽어가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덩치를 키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대담한 승부수입니다. 박정부 회장의 과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빚쟁이에 쫓기며 전 세계 공장을 전전하던 45살의 사내, 1,000원의 가치를 목숨처럼 여기라는 미련할 정도의 집착이 지금의 조단위 제국을 쌓아 올린 유일한 비밀입니다. 성공은 때론 가장 단순한 원칙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때 완성됩니다. 투자자들은 다이소가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상장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외부 주주들의 배당 압박에 시달리면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것은 다이소의 철학이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다이소에도 환경오염과 노동 강도라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윤리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가 소비 문화가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는 지구에 타격을 줍니다. 싼값에 누리는 쇼핑 이면에 지불해야 할 보이지 않는 환경적 비용입니다. 다이소는 에코 프렌들리 정책을 도입하고 무인 계산대를 늘리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뼈아픈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이소는 이제 단순히 물건만 파는 오프라인 기업이 아닙니다. 다이소 멤버십 앱을 통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며 조용히 데이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향후 다이소가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소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정상적인 집요함입니다.
경쟁자들이 가격을 올릴 때 다이소는 원가를 부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시스템을 혁신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에 있었던 것은 단돈 1,000원이라는 보잘것없는 가치였습니다. 껌 한 통 살 수 없는 돈으로 누군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제국을 세웠습니다. 혁신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다이소는 유통의 역사를 새로 쓴 가장 미련하고 독한 혁신가입니다. 45살에 벼랑 끝에 섰던 남자는 한국 유통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창업가들에게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더라도 본질에 미치도록 집중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퇴근길 다이소의 붉은 간판 앞을 지나게 된다면 한 번쯤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1,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전략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넷플릭스, 아마존, 맥도날드의 이야기와 다이소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는 언제나 기존의 상식을 비웃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견뎌낸 자들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다이소 제국이 앞으로 마주할 미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 중국 발초저가, 이커머스의 융단 폭격, 환경 문제라는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1,000원의 마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이소가 이미 경제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벼운 동전으로 가장 무거운 유통의 판을 뒤엎은 기업, 상식을 파괴하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가장 잔혹하고 경이로운 유통 제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00원의 경제학 다이소의 신화에 주목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들었던 물건의 진짜 가치와 비즈니스의 진실을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다이소의 성공 신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비즈니스와 돈에 얽힌 더 놀라운 다큐멘터리들을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미치고 놀라운 비즈니스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